왜 다들 항상 피곤해할까요?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도 피곤합니다. 일하러 갈 때도 피곤하죠. 집에 돌아올 때도 피곤합니다. 그리고 이건 당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 주변의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직장 동료, 친구, 가족들 모두가 똑같은 불평을 하고 있죠. 방전된 느낌 말입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점은 이것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조부모님 세대는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은 육체적으로 훨씬 더 힘든 노동을 하셨지만 집에 돌아오면 대화를 나누고 아이들과 놀아주고 데이트를 할 에너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변한 걸까요? 바로 자극의 양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집어듭니다. 20개의 알림, 50통의 이메일, 100개의 메시지, 양치질을 하기도 전에 당신의 뇌는 이미 우리 조부모님이 일주일 동안 처리했을 정보량보다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출근을 하죠. 줌회의, 슬랙, 알림, 쏟아지는 이메일, 진동하는 휴대폰. 당신은 한 번에 한 가지 일을 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10가지 일을 처리하죠. 뇌는 비명을 지릅니다. 멈춰, 더 이상은 못 참겠어. 하지만 당신은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니까요. 멈추는 것은 생산적이지 못한 일이니까요. 그래서 당신은 계속하고 또 계속합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까지요. 그리고 가장 잔인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를 하고 갑상선 검사를 하고 비타민 수치를 확인하지만 모든 것이 정상입니다. 의사는 당신을 보며 말하죠. 당신은 건강해요. 그냥 스트레스입니다. 좀 쉬세요. 하지만 뇌가 꺼지지 않는데 어떻게 쉴 수 있을까요? 소파에 누워서도 인스타그램을 스크롤하고 있는데 어떻게 긴장을 풀 수 있을까요? 휴식조차 또 다른 자극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어떻게 진정한 휴식을 취할 수 있을까요? 사실 당신은 더 이상 쉬는 법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최악인 건 그게 문제라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서구권 국가들이 에너지 고갈을 향해 가고 있고 번아웃이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으며 모두가 진정제나 엄청난 양의 카페인을 섭취하고 있을 때 세상 어딘가에는 다른 방식이 존재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인들이 일을 적게 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과로사라는 단어가 있을 정도로 일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서양이 잃어버린 무언가가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를 회복하는 고대의 관행들입니다. 사무라이들이 수세기 동안 사용해온 개념들이죠. 그리고 현대 뇌과학이 이제야 이것을 증명해냈습니다. 일본이 완벽한 나라는 아니고 일본인이라 해도 모두가 이 개념을 적용하며 사는 건 아니라는 걸 압니다. 하지만 이 개념을 적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간단한 개념을 적용한다면 에너지와 당신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이자쿠라고 불립니다. 이는 능동적인 고요함의 기술입니다. 명상이 아닙니다. 잠을 자는 것도 아닙니다. 훨씬 더 깊은 무언가입니다. 뇌가 가장 필요로 하지만 결코 받지 못했던 진정한 침묵을 주는 것입니다. 과학이 이를 증명합니다. 하루 10분의 세이자쿠는 뇌의 청소 모드인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정신적 피로를 줄여줍니다. 두 번째는 신린요쿠, 직역하면 삼림욕입니다. 숲에서 의도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일본의 관행이죠. 등산을 하거나 산에서 운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그곳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연구에 따르면 숲에서 2시간을 보내면 코르티솔이 감소하고 면역 체계가 개선되며 과도한 스크린 사용으로 고갈된 주의력이 회복됩니다. 말 그대로 자극 과부하에 대한 치료제인 셈이죠. 세 번째는 이내무리 전략적 낮잠의 기술입니다. 10분에서 20분 사이의 짧은 낮잠은 깊은 잠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에너지를 회복시켜줍니다. 현대 과학도 이를 증명합니다. 파워 낮잠은 각성도를 100% 높이고 기억력과 창의력을 향상합니다. 하루 일과 중간에 뇌에 필요한 리셋 버튼인 셈이죠. 이 세 가지 개념은 일본의 전사들이 통달했던 고대의 관행이며 현대의 번아웃으로부터 당신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삶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지 알려드리기 전에 지금 당신과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케일럽입니다. 35살, 결혼을 했고 성공했지만
완전히 텅 비어버린 남자였죠.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할 에너지가 없었습니다. 제대로 일할 에너지도 없었고 운동할 에너지도 없었으며 아내와 데이트할 에너지조차 없었습니다. 최악인 건 일본인 의사 앞에 앉기 전까지는 자신의 문제에 해결책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는 겁니다. 그 의사는 여러분이 곧 배우게 될 내용을 그에게 가르쳐 주었고 그것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만약 여러분도 자동 조종 모드로 사는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에너지가 없으며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항상 피곤함을 느낀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앞으로 몇 분 안에 알게 될 내용이 피로와 휴식에 대한 여러분의 관점을 바꿀지도 모르니까요. 또한 이 채널의 역사와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께 새해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2026년을 우리 인생 최고의 해로 만들어 봅시다. 자, 이제 저를 따라오세요.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챕터 1 케일럽의 삶. 케일럽은 매일 똑같은 기분으로 일어났습니다. 그 무거운 기분 말이죠. 8시간을 잤는데도 마치 2시간밖에 못 잔 것 같은 느낌. 매일이 그랬습니다. 눈을 뜨고 휴대폰을 집어들고 인스타그램 이메일 메시지를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침대에서 나오기도 전에 그는 이미 50개의 알림을 처리했고 뇌는 이미 지쳐버렸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상이었기 때문에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케일럽은 시스템 분석가였습니다.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고 건강하다고 여겨지는 루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잠도 잘 잤고 밥도 비교적 잘 챙겨 먹었고 운동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운동은 고문이었습니다. 헬스장까지 몸을 질질 끌고 가야 했고 막상 도착하면 운동 한 세트 한 세트가 넘을 수 없는 산처럼 느껴졌습니다. 힘이 부족한 게 아니었습니다. 의지력 부족, 정신적 에너지 부족이었습니다. 할 수는 있었지만 마치 보이지 않는 50kg의 짐을 등 뒤에 짊어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업무는 어땠을까요? 오전 10시면 이미 정신적으로 탈진 상태였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었죠. 하루를 막 시작했을 뿐이니까요. 그렇게 악순환이 시작되었습니다. 커피 또 커피. 오후 3시에는 에너지 드링크, 오후 5시에 또 커피. 계속 일을 했지만 살아있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로봇처럼 자동 조종 모드로 일할 뿐이었죠. 하지만 그를 가장 아프게 한 건 일도 운동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의 아내이자 인생의 사랑인 클라리스와의 관계였습니다. 그들은 8년을 함께했고 2년 동안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해왔지만 아내와 교감할 에너지조차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도 소식은 없었습니다. 매력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클라리스는 아름다웠고 그는 그녀를 깊이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그녀는 웃으며 저녁을 준비하고 대화를 시도했지만 그는 단답형으로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래, 나중에 보자. 그러고는 곧장 소파로 가서 휴대폰을 손에 들고 스크롤하고 또 스크롤했습니다. 인스타그램, 트위터, 유튜브, 그 어떤 것도 흥미롭지 않았지만 아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 유일한 일이었기에 계속 스크롤만 했습니다. 클라리스도 그걸 느꼈습니다. 남편이 점점 멀어지고 희미해져 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곤 했습니다. 여보, 잠은 잘 잤어. 며칠 휴가를 내는 건 어때? 여행이라도 가서 바람 좀 쐬고 오자. 하지만 케일럽에게는 항상 핑계가 있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야, 여보. 그냥 일 때문이야. 이번 주가 좀 정신이 없어서 그래. 곧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괜찮아지지 않았고 두 사람 모두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챕터 2 힘든 대화. 어느 날 밤 클라리스가 소파에 앉아있는 그에게 다가와 앉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손에서 휴대폰을 가져가며 그가 결코 잊지 못할 말을 했습니다. 케일럽, 더 이상 당신이 이러는 걸 못 보겠어. 그는 시선을 피하려 했습니다. 이러다니 뭐 이렇게 텅 빈 모습 말이야. 당신은 여기 없어 항상 피곤해하고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그 무엇을 위해서도 에너지가 없잖아. 침묵이 흘렀고 그녀가 계속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 갖고 싶어 하잖아. 그런데 정말 우리가 준비됐다고 생각해. 당신은 당신 자신조차 돌보지 못하잖아. 그 말은 뼈 아팠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는 자신이 아버지가 될 에너지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 노릇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클라리스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 꼭 심리 상담이 아니더라도
뭐라도 해봐. 병원에 가서 검사라도 받아보라고 뭐라도 해보란 말이야.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케일럽은 동의했습니다. 챕터 3 진료. 2주 후 케일럽은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니멀하고 깨끗한 병원이었습니다. 클라리스가 인터넷에서 찾은 통합의학 전문의 유키 박사에게 진료 예약을 했습니다. 이름부터가 남달랐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갔을 때 처음 본 것은 백발을 뒤로 묶고 완벽한 자세로 앉아있는 일본인 여성 유키 박사였습니다. 그녀는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인 책상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찻잔을 들고 편안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케일럽을 보고 미소 지었죠. 앉으세요. 케일럽 차 한잔 하시겠어요? 그는 어색하게 차를 받았습니다. 10분 정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증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삶과 일상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다 유키 박사가 물었습니다. 케일럽, 마지막으로 진정으로 쉬었다고 느낀 게 언제인가요? 그는 생각하고 또 생각했지만 기억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몇 년은 된 것 같습니다. 유키 박사는 그 대답을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검사는 다 받아보셨죠? 혈액 검사, 갑상선, 비타민, 네 모두 정상입니다. 그럼 다른 질문을 하나 하죠.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적은 언제인가요? 케일럽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무것도 안 한다니요. 그게 무슨 뜻이죠? 휴대폰도, TV도, 음악도 없이 오직 당신과 침묵만 존재하는 시간 말이에요. 그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챕터 4. 깨달음. 유키 박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책장에서 낡은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케일럽 사무라이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네, 일본의 전사들. 맞죠? 맞아요. 하지만 그들은 단순한 전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에너지의 대가들이었죠. 그녀는 책갈피가 꽂힌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사무라이는 항상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고 결정을 내리고 통솔해야 했지만 끊임없이 지쳐있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아시나요? 케일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대사회가 잊어버린 무언가를 그들은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다시 자리에 앉아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에너지는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에너지는 경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에너지를 위한 세 가지 핵심적인 관행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강하고 깨어있고 살아있게 만들었던 세 가지 개념. 현대 과학이 이제야 이해하기 시작한 것들이죠. 케일럽은 집중했습니다. 유키 박사가 계속했습니다. 첫 번째 개념은 세이자쿠, 능동적인 고요함입니다. 두 번째는 실린요쿠, 삼림욕이고 세 번째는 이내물이 전략적 낮잠의 기술입니다.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에게 이 세 가지를 모두 가르쳐 줄 겁니다. 왜냐하면 케일럽, 당신에게 필요한 건 약이 아니에요. 당신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다시 배우는 게 필요합니다. 챕터 5. 세 가지 개념, 세이자쿠부터 시작하죠. 유키 박사가 말했습니다. 당신 인생에서 가장 큰 에너지, 도둑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케일럽은 생각했습니다. 일인가요? 아니요. 정신적인 소음입니다.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케일럽, 당신의 뇌는 컴퓨터와 같아요. 처리 용량이 정해져 있죠. 알림을 받을 때마다 5가지 일을 동시에 생각할 때마다, 휴대폰을 스크롤할 때마다 당신은 동시에 1000개의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뇌가 과열되고 멈춰버립니다. 유키 박사는 계속했습니다. 세이자쿠는 그 반대입니다. 능동적인 고요함의 실천이죠. 잠자는 게 아닙니다. 꼭 명상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침묵 속에서 현재에 존재하되 힘을 들이지 않고 깨어있는 것입니다. 사무라이들은 전투 전에 이렇게 했습니다. 침묵 속에 앉아 그저 관찰했죠. 호흡을 관찰하고 주변의 소리를 듣고 몸의 감각을 느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의 뇌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뇌가 외부 정보 처리를 멈추고 내부를 정리하기 시작하는 때죠. 말 그대로 뇌의 청소 모드입니다. 케일럽은 매료되었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가요? 물론이죠. 연구에 따르면 하루 10분의 세이자쿠는 정신적 피로를 줄여줍니다. 뇌가 가장 필요로 하는 능동적인 휴식을 주기 때문이죠. 유키 박사는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당신의 첫 번째 과제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10분 동안 앉아 있으세요. 휴대폰도 음악도 없이 오직 당신과 침묵만 있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거예요.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과정을 믿으세요. 케일럽은 종이를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 개념입니다. 유키 박사가 말했습니다. 신린 욕후, 삼림욕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낼 때 기분이 달라지는 걸 느껴본 적 있나요? 케일럽은 생각했습니다. 뭔가 더 가벼워지는 느낌이요. 맞아요. 심리적인 게 아닙니다. 생리적인 현상이죠. 그녀는 또 다른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차트와 연구 결과들을 보여주었죠. 1980년대 일본 정부는 사람들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걸 깨닫고 국가적인 신린 요쿠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번아웃 우울증, 만성 피로, 그래서 연구를 시작했죠. 숲속에 사람을 2시간 동안 두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녀가 숫자를 보여주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12에서 16% 떨어졌습니다. 혈압은 내려갔고 면역 체계는 좋아졌습니다. 케일럽의 눈이 커졌습니다. 숲에 있기만 해도요. 그냥 숲에 존재하기만 해도요. 등산할 필요도, 뛸 필요도, 운동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곳에 있으세요. 소리와 냄새 질감을 받아들이세요. 도시에 없는 자연의 리듬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뇌는 수백만 년 동안 자연과 접촉하며 진화했습니다. 뇌는 그 환경을 안전하다고 인식합니다. 안전하다고 느끼면 긴장을 풀고 회복합니다. 유키 박사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케일럽, 당신은 대도시에 살지만 근처에 공원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과제는 간단합니다. 일주일에 2번 공원에서 1시간을 보내세요. 휴대폰도 이어폰도 없이 그냥 걷고 관찰하세요. 나무가 많은 곳이라면 더 좋습니다. 케일럽은 모든 것을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개념입니다. 유키 박사가 말했습니다. 이내물이 이건 당신도 좋아할 거예요. 전략적 낮잠의 기술입니다. 케일럽은 웃었습니다. 낮잠이라니 그냥 자는 거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그냥 자는 게 아닙니다. 전략적인 낮잠이죠. 유키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지하철이나 직장에서 사람들이 조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걸 게으름으로 보지 않습니다. 헌신의 표시로 보죠. 왜냐하면 일본인들은 간단한 진리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너지는 무한하지 않으며 하루 종일 보충해줘야 한다는 것을요. 사무라이들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경계 수면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0분에서 20분 정도의 짧은 낮잠으로 깊은 잠에 빠지지 않으면서 에너지를 회복했죠. 현대 과학도 이를 증명합니다. 10분에서 20분의 낮잠은 각성도를 높입니다. 기억력,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하죠. 하지만 짧아야 합니다. 20분을 넘기면 깊은 잠에 빠지게 되고 깨어났을 때 전보다 더 기분이 나빠질 수 있거든요. 유키 박사가 시계를 봤습니다. 당신의 세 번째 과제입니다. 매일 점심 식사 후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에 15분을 할애해서 낮잠을 자세요. 알람을 맞추고 편안한 의자에 앉아 눈을 감고 그냥 두세요. 깊이 잠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쉬세요. 케일럽은 놀라웠습니다. 3가지 간단한 개념,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방법들,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유키 박사님,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케일럽 효과가 없다면 하라고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30일 동안 해보고 결과를 말해주세요. 챕터 6과정, 첫째 주, 저항. 케일럽은 희망과 의심이 뒤섞인 채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3가지가 정말 뭔가를 바꿀 수 있을까? 하지만 클라리스와 자신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그는 1일차를 시작했습니다. 세이자쿠 케일럽은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드는 대신 침대 끝에 앉아 10분 동안 침묵을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처음 30초는 괜찮았습니다. 그러다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메일이 왔을까? 고객에게 답장해야 하는데 회의가 몇 시더라. 그는 눈을 뜨고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거의 집어들 뻔했지만 심호흡을 하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게 인생에서 가장 긴 10분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해냈습니다. 3일차 실린 욕후. 토요일에 케일럽은 집 근처 공원에 혼자 갔습니다. 휴대폰은 차에 두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걸어 다니기만 하다니. 하지만 생각을 멈추고 나무 사이로 부는 바람, 새소리 젖은 풀 냄새를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그저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뭔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행복도 아니었고 희열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요함이었습니다. 깊은 평온함, 마치 내면의 무언가가 속도를 늦춘 것 같았습니다. 1시간 동안 그곳에 있었고 차로 돌아왔을 때 그는 자신이 일 생각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5일차 이내물이 월요일 오후 2시 점심 식사 후 케일럽은 서재 문을 닫았습니다. 15분 알람을 맞췄습니다. 리클라이너 의자에 앉아 낮잠을 자려 했습니다. 처음에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죠. 하지만 점차 긴장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호흡이 느려졌습니다. 몸이 의자 깊숙이 파묻혔습니다. 알람이 울렸을 때 눈을 뜬 그는 놀라운 것을 느꼈습니다. 개운했습니다. 완전히 쉰 것은 아니었지만 더 나아졌습니다. 무언가 리셋된 느낌이었습니다. 오후 시간은 어땠을까요? 오후 3시의 피로감도 에너지 급락도 없이 순조롭게 지나갔습니다. 둘째 주, 미묘한 변화. 둘째 주가 되자 무언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케일럽은 3가지 개념을 매일 계속했습니다. 아침엔 세이자쿠, 일주일에 2번, 실린 요쿠, 매일 이내무리, 그리고 작은 차이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더 이상 일어나자마자 휴대폰을 찾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확인해야 한다는 불안감이 줄어들었습니다. 둘째, 잠을 더 잘 잤습니다. 수면 시간이 늘어난 건 아니었지만 깊이 잠들었습니다.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셋째, 머리가 더 맑아졌습니다. 업무에 더 잘 집중할 수 있었고 결정을 더 빨리 내릴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 다른 일을 할 에너지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클라리스와 대화할 에너지, 함께 저녁을 요리할 에너지, 그녀에게 손을 뻗을 에너지, 그리고 어느 목요일 밤 몇 주 만에 그들은 진심으로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셋째 주 깨달음. 셋째 주에 케일럽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공원에서 실린 요쿠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그는 수면 부족 때문에 피곤한 게 아니었습니다. 비타민이 부족해서 피곤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끊임없는 저항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피곤했던 겁니다. 침묵에 대한 저항, 자연에 대한 저항, 휴식에 대한 저항, 하루 종일 자신의 뇌와 싸우고 억지로 집중하고 억지로 생산성을 높이고 억지로 에너지를 짜내느라 탈진했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반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뇌와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뇌가 필요로 하는 침묵, 자연 휴식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뇌는 보답으로 에너지 집중력 명료함을 주었습니다. 단순하고 명백하면서도 혁명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여기서 과학적인 측면이 이 모든 것을 입증해 줍니다. 단순히 일본의 철학이 아니라 뇌과학이기 때문입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신경과학자 앤드류 휴버먼 박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뇌를 비활동 상태에 노출시키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활성화됩니다. 이때 뇌는 기억을 통합하고 감정을 처리하며 대사 독소로부터 스스로를 정화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이자쿠가 하는 일입니다. 일본의 면역학자이자 실린 요쿠 연구의 선구자인 리칭 박사는 나무가 피톤치드라는 화합물을 방출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화합물을 들이마시면 바이러스와 암세포와 싸우는 NK세포가 크게 증가합니다. 그 효과는 최대 30일까지 지속됩니다. 즉, 삼림욕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치료인 셈입니다. 유씨, 어바인의 수면 전문가 사라 메드닉 박사도 이를 증명했습니다. 10분에서 20분의 낮잠은 각성도와 인지 능력을 회복하는 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깊은 잠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몽롱하지 않고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내무리가 하는 일입니다. 네,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이 이를 증명합니다. 하지만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유키 박사가 마지막 진료 때 케일럽에게 설명해준 내용인데 이것은 에너지를 이해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케일럽 사무라이들이 전투에서 왜 그렇게 효율적이었는지 아세요? 그들이 더 힘이 세거나 빨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전사들이 긴장과 분노, 두려움으로 싸우는 동안 사무라이는 세이자쿠, 즉 능동적인 고요함 속에서 싸웠습니다. 딱 필요한 만큼의 에너지만 사용했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당신 인생에서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더 많은 에너지를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미 가진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이 말은 케일럽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레드불이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커피가 더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에너지가 새는 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불필요한 걱정, 멀티태스킹 스크린으로 새는 정신적 에너지, 근육 긴장, 나쁜 자세, 나쁜 잠으로 새는 신체적 에너지, 무의미한 논쟁, 비교, 소셜미디어로 낭비되는 감정적에 넘치게 되었습니다. 챕터 7 4개월 후 4개월이 지났습니다. 케일럽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클라리스가 있었고 그녀의 손에는 임신 테스트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양성.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그들은 준비가 되었으니까요. 신체적으로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도 말입니다. 케일럽은 더 이상 지쳐있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될 에너지, 아빠가 될 에너지, 삶을 살아갈 에너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세 가지 간단한 개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회복을 주는 고요함 세이자쿠, 치유하는 자연 실린 요쿠 에너지를 주는 휴식, 이네무리,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힘을 가진 세 가지 고대 관행입니다. 자, 대답해 보세요. 당신은 예전의 케일럽처럼 살고 있나요? 항상 피곤하고, 항상 자동 조종 모드이고, 항상 에너지가 부족한가요? 이제 다른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변화할 준비가 되셨나요? 진실은 간단합니다. 더 많은 에너지는 필요 없습니다. 그저 이미 가진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을 멈추면 됩니다. 오늘 배운 세 가지 개념이 바로 그 길입니다. 내일부터 시작하세요. 일어나자마자 10분의 세이자쿠 일주일에 2번, 공원에서 1시간 보내기 가벼운 산책도 좋지만 주변의 자연을 관찰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점심 식사 후 15분의 이내무리, 30일 동안 실천해보고 결과를 알려주세요. 인생은 피곤하게 살기엔 너무 짧으니까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이 메시지가 적절한 때에 당신에게 닿았다고 느꼈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매주 이런 영상을 올립니다. 깊이 있는 개념, 고대의 철학, 현대 과학, 당신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돕는 모든 것들 말이죠. 그리고 이 영상을 들어야 할 누군가에게 공유해 주세요. 어쩌면 당신도 케일럽 같은 사람을 알고 있을지 모릅니다. 자동 조종 모드로 살고 있는 누군가에게 이 영상이 인생을 바꿀 메시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억하세요. 에너지는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경작하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